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어렵다 싶다는 것보다는 문제에 일관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게 좋은데 참 이 시험은 일관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애는 회계 원리가 어렵고 어떤 애는 또 시설 관리가 하면 또 시장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도 하고, 시설 관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용어들 자체가 늘 전혀 접해보지 않던 용어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씩 시설 개론이 했던 전체 시장을 한번 괴롭히기도 하고요. 그나마 또 민법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점수를 웬만큼 받을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부쌤이 민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이유도 뭐 그런 이유들이고요. 근데 뭐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범위를 실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어떤 과목이나. 그럼 최근 기출문제들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치 정도만 보면 그냥 충분하고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점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두 가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봅시다.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일정 시점. 그럼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반면 손익계산서는 기간. 표현은요? 단기 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요. 재무상태표는 뭘 나타낸다고요? 자산, 부채, 자본. 여기는요? 수익, 비용, 이익. 좋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번 더요. 주관식이 아니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입력하면 힘들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그러면 첫 번째 일정 시점이구나. 두 번째 재무상태를 기억해도 되고 자산, 부채, 자본을 기억해도 되는데 당연히 둘 다 기억해야죠. 시험 문제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고. 자, 그림의 형태는 이렇게요. 차변과 대변.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하고 이렇게. 남의 돈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인 자본. 이렇게. 자본은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용어들은 하나씩 익혀갑시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합하면, 이 둘을 합하면 자산과 똑같아진다.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 또는 재무상태표 등식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또 인터넷 등을 보시다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써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는 이렇게 써요. 지금 우리는 실은 둘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상장 기업이냐 비상장 기업이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던 용어가 없어지고 저렇게 바뀐 게 아니라 상장 기업의 정보는 저렇게 제공되고 비상장 기업은 이렇게 제공되니까 실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도 오케이. 같은 용어구나. 똑같은 거구나. 단지 구태여 차이점을 따진다면 상장 기업은 이렇게, 비상장 기업은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90% 이상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은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러 해 전에 초에 했죠. 예.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혹시 이제 뭐 이런 걸 다루었던 분들은 그때는 대차 대조 표현 본 거죠. 근데 영어는 똑같습니다. 밸런스 시트인데 쟤도 밸런스 시트. 자, 구조. 차변을 뭘 기록한다고요? 대변은 어떻게 해요?
자, 부채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일정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제공되는 정보에서 표 어디에도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라는 말은 없는데, 자, 이 정보를 줌으로써 일정 시점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자, 부채를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자본. 시험에는 남의 돈 이런 말 안 씁니다. 우리 그냥 표현하기를. 자, 자본은 이렇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왜 매스컴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연예인들이 뭐 집을 사서 팔았는데 또는 건물을 사서 팔았는데 차익을 얼마를 실현했다는 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 뭐 성수동에 많이 투자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자, 이런 정확하게 실명을 밝히려고 하다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이 집을 80억에 샀대요. 근데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30억을 빌렸답니다. 자, 그럼 이걸 재무상태표에 기록을 한번 해봅시다.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30억은 어디에 기록할까요? 이거는 부채죠. 부채. 그럼 80억은 뭔가요? 그러니까 자산입니까? 자본입니까? 그렇죠. 자산이죠. 그럼 차이 나는 50억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연예인이 매스컴 신문 인터넷에서 얼마짜리 샀는데 은행빚이 얼마다 그러면 자기 돈 얼마가 들어가고, 또 뭐 최근에는 또 뭐 아이유라는 가수가 뭘 샀는데 현금으로 샀다 이렇게 나오죠. 현금으로 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다 자기 돈으로 샀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요새는 꼬마 빌딩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꼬마 빌딩 사서 여기서 오는 이제 임대 수익으로 노후 대책을 했는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꼬마 빌딩들이 가장 타격이 심합니다. 공실이 점점 심해지고, 큰 건물들은 그나마 공실이 적은 편이고, 그리고 한쪽의 공실은 다른 쪽의 수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지만 꼬마 빌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 공실이 생기면 그게 수익성이 팍팍 떨어지니까. 자, 계속 갑시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산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채는 방금 사례를 통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80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30억을 대출받았다. 그 30억이 부채였죠. 그럼 은행에서 30억을 빌린 건 시점상 언제입니까? 과거죠. 과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갚을 의무를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의무입니다. 자, 반면에 자산을 가보세요. 자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어릴 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죠. 너가 우리 집안의 재산이라고. 너가 우리 집안의 자산이야.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아니,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돈 갖다 쓰고 말도 안 듣고 하는데 지금은 왼수 덩어리인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용역, 잠재력 그러는데 용역 너무 불편한 거 빼버리고 잠재력. 지금 당장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자산에는 얼마를 기록했던가요? 80억? 80억? 그 80억 주고 샀다는 것도 시점상 과거죠. 네, 과거에 건물을 산 거죠. 그리고 그 자산으로 편익은 내가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죠. 현재의 경제적 자본. 자, 기억해 봅시다. 전체 기억하면 안 돼요. 전체 기억하면 불편해서.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함께 할 때 한번 다 읽어보기는 하되 철저하게 키워드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산은 뭐라고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경제적 편익을 얻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부채는 뭐라고 한다고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의무라고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본은 뭐라고 하느냐? 심플하게 말해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자녀 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용어 한번 기억하고 갑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 나왔습니까? 일단 4번, 5번은 잘 모르겠고, 자, 1번 자산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었죠. 2번 부채는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업무죠. 현재의 업무. 3번의 자본은 자녀 지분. 그러면 이걸 대차 대조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대차 대조표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했는데,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만 말하세요. 유리한 조건만. 자산은 업 되는 게 좋아요? 다운 되는 게 좋아요? 자산은 업. 부채는요? 자본은요? 예, 그게 수익이에요. 자, 먼저 볼게요. 수익. 연결해서 같이 보세요. 별거 없죠? 그러면 5번은 이거 반대로 말하면 되겠죠. 자산이 다운, 부채가 증가, 자본이 감소. 이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요. 옳은 거 찾는 것. 자, 다시 갑니다. 그럼 이제 항상 기억할 때는 왜 키워드만 기억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자, 다시 마무리합시다. 1번 자산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의 사건, 현재의 경제적 자원. 이렇게. 부채는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업무. 그 다음에 자본은 자녀 지분. 수익은 유리한 형태로 말하면 돼요.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다음 비용. 자산은 감소, 부채는 증가, 자본은 불리한 거니까 감소. 이렇게. 이게 비용의 정의입니다. 이론이 쉬워요. 계산 문제가 쉬워요. 계산 문제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계산 문제를 한 적이 없어요. 계산 문제는 이번 과정에는 계산 문제가 딱히 다뤄질 부분은 없는데 8월 달에는 근데 할 겁니다. 그냥 넣을 때 그냥 연결시켜서 그냥 인문서에는 별도로 구성은 안 했습니다만 계산 문제 넣을 때 한번 다루는 한 3주차부터는 계속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계속 갑시다. 자, 이제 세무상태표 구성 요소의 성격이라고 했는데 앞서 했던 거 다시 잘 생각하세요. 80억짜리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30억을 빌렸고 나머지 50억은 내 돈이다. 그러면 대차대조표 대변 쪽을 잘 보세요. 전체 80억 중에서 타인 자본은 얼마고 자기 자본은 얼마인지 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조달을 해왔는지 조달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는 방금 그냥 집이라고 합시다. 부동산입니다. 건물 이렇게 사요. 건물을 80억 주고 샀는데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샀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상품도 10억 있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50억짜리가 있고 기타 무형 자산이 20억 있다고 합시다. 그럼 방법을 잘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돈을 자금을 조달을 해와서 이러이러한 상품에다가 이러이러한 자산에다가 돈을 사용했다. 그러면
대차율표 차변은 뭘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까?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운용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아, 조달과 운용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대변은 돈이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자금 조달이라고 표현해요. 반면에 차변 쪽은 돈이 나갔다 그랬죠. 이러이러한 용도의 돈을 사용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금 운용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건 쉽게. 자금 조달, 얼마나 돈을 가지고 왔니?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가져온 거야? 누구한테서 돈을 가져온 거야? 이거예요. 그럼 운용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자산에다가 이 돈을 사용했느냐. 아,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 차변을 보면 이 기업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 부동산은 냅다 투자해서, 이 부동산 회사도 아닌데 부동산 투기만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를 보면 기업의 정보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 상태표입니다. 자, 이 그림 머릿속에 딱 그려봅시다. 차변에는 자산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되는데, 부채와 자본은 내 돈이냐 남의 돈이냐는 문제니까 회사에 필요한 돈을, 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조달을 해왔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 차변은 이러이러한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아,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것을 나타내주는 정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요. 유치한데 우리 시험에서도 분명히 나왔던 문제고요. 나왔던 문제고 다른 시험 같은 데도 자주 나옵니다. 그럼 부채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자본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 연습장에 적어놓고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그냥 이거 말면 돼요. 그죠? 이게 시험 문제지만 이거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재무상태표 등식이 시험에 놓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책에 한 줄로 놓을 수 있는 내용이고, 단지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는 들어가 있어야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각종 비율들을 공부할 거거든요. 이런 것만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치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비율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저것을 활용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그만큼 학습량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무 상태표를 기억하세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고, 아, 자산이 뭐지? 부채가 뭐지? 자본이 뭐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다. 그러면 이 등식 하나 가지고 아까 다른 등식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요. 요거 가지고. 그럼 시험 문제가 자본을 구하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고 자본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럼 자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항목들이 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는 계정 과목을 다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자산을 집어넣고, 여러 개 있겠죠. 부채 항목 여러 개 집어넣고, 그럼 남는 게 자본 이렇게 놓는다고. 자, 이제 손익계산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교과서를 보고 계십니까? 자, 방금 말했던 게 이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혼자서 책 보면서 막 외우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로 그냥 그런 거는. 이런 스타일로 우리 시험에도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또다시 놓을까요?
이제 우리 수준이 이제 얼마나 올랐는데. 자, 요거 하나만 합시다. 3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되죠. 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번은. 자산 2만원에서 4천 빼면 되죠. 16,000. 그런 개념. 이걸 구태여 이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재무상태표만요. 자, 그래도 한번 읽고는 갑시다. 읽고는. 양식. 일정한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따라서 차변 자산 총계와 오른편에 있는 부채와 자본의 총계는 항상 일치한다. 나머지는 그냥 표 만드는 양식에 대한 언급이니까요. 그 정도만. 정의 한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이렇게 주고 자본 구하라. 그러면 이 항목들을 보시 여러분들이 자산 쪽에 부채 쪽에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탁 나와요.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계정 과목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구경해 보는 겁니다. 현금은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일까요? 현금은 자산, 상품 자산, 차입금 빌렸다고요. 빌렸으니까 부채,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 둘을 같이 좀 봐주세요. 외상으로 팔았다고요. 앞으로 가면 돈이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본다고요. 외상 매입, 상품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상품은 들어왔는데 앞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이는 부채가 된다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일단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완전히 결정을 안 했습니다. 첫날부터 막 계정 과목 시작하면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일단 용어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 대립되는 표현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매출 대신에 매입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은 자산이라는 뜻이겠죠. 여기는 부채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매입 채무 이렇게. 자, 그러면 매출 채권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요거요. 상품을 팔고 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을 가지고 있다 만기가 되면 내가 엄을 가지고 가면 현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받을 엄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 받을 엄 지급범. 자, 요 둘을 합쳐서 정확하게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 받을 엄이라고 기록 안 합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기록하고요. 정확하게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꼭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놓는다고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자, 지금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나왔으니까 여기서.
지금 현 시점에서 상품이 나갔다 들어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서 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올 거냐, 돈이 나갈 거냐, 그것을 가지고 자산이냐 부채냐를 기록합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외상으로 팔았다고요. 외상으로. 그러니까 뭐가 나간 겁니까? 상품이. 상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 자, 근데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앞으로 분개할 때 설명할 겁니다. 쉬워요. 차변에는 뭘 기록하죠? 자산.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하고.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산이 대변 쪽으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부채와 자본이 대변 쪽에 있으면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차변 쪽으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의 뜻이고 남의 자리로 가면 감소의 뜻이에요. 그럼 손익계산서죠. 차변에는 뭐라고요?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뭘 기록하기로 했습니까? 비용.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증가했으면 표현을 잘 안 해요. 비용과 수익은 그냥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에,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인데, 정확히 말하면 비용이 증가하면 차변에. 근데 이 비용이 감소될 수 있죠. 그럼 대변에 적으면 돼요. 그러면 각각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증가, 반대쪽으로 가면 감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럼 다시 요 개념요. 요 개념. 외상 매출금.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럼 상품이 증가하면 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어느 쪽에 적을 겁니까? 차변이죠. 근데 상품이 지금 나가버렸다고요. 그럼 자산의 감소죠. 그러니까 대변 쪽에 쓰는 거예요. 대변에다가 상품이 5만 원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현금을 받았으면 차변에다가 현금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해석해 보세요. 현금 5만 원이 들어왔다. 왜? 아, 상품 팔았구나. 상품 팔고 현금 들어왔구나. 근데 현금이 안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럼 외상 매출금이 차변 쪽에 있다는 얘기는 자산의 증가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해석을 한다면 상품을 팔고 외상으로 거래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 요거 하나만 딱 구경하고 갑시다. 외상 매출금, 받으름, 외상 매입금, 지급금 이런 게 잘 나와요, 시험에. 단순합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아닌 것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하나만 구경할게요. 하나만. 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요거 하나만 딱 보세요.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아니면 자본일까요? 선수금, 먼저 선자. 돈을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을 시점이 아닌 거예요. 받을 시점이 아닌데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본다? 부채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힘들어요.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이요. 미지급했다고요. 그러니까 부채. 자, 자산의 정의들부터는, 자, 자산의 정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밑줄 그어놓은 거는 그냥 일반적인 정의인데 그건 기억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과거 사건으로 뭐였죠? 현재의 경제적 자원. 잠시 지금만 구경합시다.
자, 이 표 한번 잘 봐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차변에는 뭘 기록하자고요? 자산을,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그게 시시하다고 딱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걸 딱 만나면 어이구 당좌 자산의 종류도 또 많아요. 그럼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나눈다는 겁니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1년. 1년.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다. 유동.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키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비유동. 그러니까 투자자산. 1년 이상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 이내에 투자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산들. 기본적으로요. 자, 요 당좌 자산은 우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서는 당좌 자산이에요. 근데 한국 재택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금융 자산입니다. 이게 올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24년도에 여기서 6문제 나옵니다. 재고자산은 평균 4문제 나오거든요. 유형도 평균 4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많이 나온 거니까 이것도 한 4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3, 40, 12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뭐 책 보면 볼륨 자체가 뭐 엄청 많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데는 그냥 뭐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 되는 건 재고, 유형, 그 다음에 금융자산인 것들. 여기서는 사채. 사채는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대신에 어려워요. 어렵고, 근데 이쪽은 물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한 3번만 반복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 5개 구경만 해보세요. 자본의 종류는 저렇게 5가지입니다. 그중에 우리 한 가지는 알죠? 자본금. 이거는 뭐였죠? 우리가 주식 샀다. 주주들이 투자했다. 그게 자본금으로 간다고요. 회사가 물건을 사고 팔고 그래서 발생한 이익. 그게 이익입니다. 이거는 뭐 주가가 움직여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본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편해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구경만.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구하라. 그게 계산 문제.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찾아라. 이게 이론 문제. 똑같은 형태죠. 24년도에도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에 보니까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만 쓰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를 쓰기 때문에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이 있더라. 부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억할 것만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업무다. 계정 과목 한번 구경하시죠.
앞서 했던 것만요. 무슨 뜻이냐 몰라도 괜찮아요. 지급어음. 상품을 사면 뭘로 지급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돈으로 줘야죠. 근데 어음으로 줬다. 그러니까 직독직해 하면 된다. 직독직해.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했다. 전부 다. 미지급금. 그러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미지급 법인세, 미지급 급여 이렇게 놓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 미지급이니까. 줘야 될 걸 안 줬으니까 부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선수금 어떤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헬스클럽. 자,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하겠다고 헬스클럽을 갑니다. 한 달치 돈만 딱 들고. 그런데 얘기하죠. 거기서 1년치 끊으면 그 비용에 조금만 더 내면 1년치를 된다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1년치를 냅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요. 안 갑니다. 그러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서비스는 오늘로 기점으로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1년치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미리 돈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 나머지 이 부분, 서비스 제공 안 한 부분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다 부채가 되는 거죠. 성급 비용 막 그런 것들 나옵니다. 성급자가 뺀 비용이에요. 그다음에 성급자가 들어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먼저 지급한 비용 뭐가 됩니까? 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용어들이 힘들어요. 저런 용어들이. 시험 문제는 저런 것들을 이제 출제하는 거죠. 그냥 지금 한번 구경해 보는 겁니다. 자본, 자녀 지분. 그리고 박스 안에 이런 공식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수익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산의 유입, 자산의 증가죠.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자, 비용 확인해 보시죠. 시험용으로 바꿔보세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이런 거였죠. 비용 항목들을 쭉 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무슨 P자로 끝나는 것들, 무슨 요자로 끝나는 것들, 이게 다 비용입니다. 가끔 아닌 게 있습니다. 아까 성급 비용 이런 건 아닙니다. 입문과정이니까 댁에서 그냥 심심해 하실까봐 한번 해보시라고 한 거지, 이걸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건 안 돼요. 알아야 되느냐? 예,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까? 예,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생짜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6개월 지나면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없는 시점에 다 암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댁에서 천천히 한번 연습 삼아서 그냥 심심한데 한번 해봐야지. 그런 거는 괜찮아요.
요거 붕괴할 때 한번 할 거예요. 붕괴할 때 어떻게 관계를 이루는지. 자, 아까 회계상 거래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요거 잠시 구경해 보세요. 표.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 합치면 8개. 그래서 거래의 8요소라 그럽니다. 거래의 8요소. 4 곱하기 4니까 4, 4, 16. 16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붕괴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우지 않는다고요. 자,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뭐가 온다고요? 자산. 그럼 자산이 자기 자리로 가니까 증가했다는 뜻이라고요. 대변에는 뭐였죠? 부채하고 자본이죠. 그럼 부채하고 자본이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의 뜻이에요. 근데 남의 자리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이라고요. 수익과 비용도 매일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차변 쪽에 있으면 비용이 증가했다는 뜻인데 이게 대변으로 가면 비용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용과 수익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고 그냥 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전체 8가지. 이게 거래의 8요소고 이걸 가지고 막 붕괴를 해요. 이제 붕괴할 때.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을 막 설정해 놓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래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언제 붕괴를 하고 기다릴 겁니까? 딱 계정 과목만 찾아서 빨리빨리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 이 제목 한번 봅시다. 거래 이중성, 아까 우리 할 때부터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복식부기에서 그죠?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했고 대변의 합계와 차변의 합계는 항상 똑같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 이게 결과적으로 복식부기가 우수하다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막 나옵니다. 다음 중 교환 거래가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손익 거래가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대부분 구경은 끝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되돌아왔습니다. 자, 구경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몸 좀 푸시죠. 머리 맑게 합니다. 교과서 다 체크해드렸습니다. 자, 갈게요. 손익계산서가 뭐라고요? 일정 기간이고 또 경영성과. 경영성과가 뭔가요?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요. 차변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차변, 손, 비용. 여기는 이기니까 수익. 표시 보세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이게 수익입니다. 확인하세요. 그럼 비용은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그러면 앞서 했던 문제. 앞서는 3번까지 했고요. 자, 4번, 5번.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한 번 더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1번 자산은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경제적 자원. 부채는요.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의무. 자본은 자녀 지분. 다음 수익은요? 비용은요? 별로 암기할 게 없죠. 수익, 유리한 쪽으로, 비용, 불리한 쪽으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것들을 유리, 불리로 나눠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 둘은 일치됩니까? 둘은 일치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금액을. 그럼 대차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금액이 일치해야 되니까 작은 쪽이 큰 쪽과 동일해야죠. 그러면 이거 40 플러스 해줘야죠. 이 40의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오케이. 당기 순이익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만들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구한 겁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죠. 이걸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수익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외우지 마세요. 이걸 보고 수익은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비용은요? 수익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이렇게. 그걸 적어놓고 공식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를 시작하기 위한 개념들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까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냥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계정 과목 하나씩 들어가서 이 계정 과목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아직 우리 진도를 안 나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식후에 할 겁니다. 식사후에 할 텐데, 어제 식후에 하니까 집중력이 좋아지던가요? 떨어지던가요? 떨어지던가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할 차례인데,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식사 조금만 하시고, 빨리 들어와서 잠시 한 10분, 20분 주무세요. 주무시고, 본격적으로. 자, 여기까지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 뭐. 회계는 뭐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갑시다, 이제. 회계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어요. 그죠?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면 내가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 회사에 주식에 투자하려는 자에게 나는 뭔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뭔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무제표였던 거예요. 그죠? 재무제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재무제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뭐 경영성과내 이런 말, 재무상태는 이런 말들 쭉 해왔어요. 안전한 기업이냐, 견실한 기업이냐, 수익은 많으냐, 실적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쭉 나와서 보니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그럼 그 정보라는 게 뭐냐? 그 정보라는 게 재무제표더라. 근데 재무제표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입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들인가요? 외부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정보를 다루는 회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회계. 그럼 재무회계의 꽃은 재무제표구나. 그럼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개.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오케이,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이 중에는 일정 기간도 있고 일정 시점도 있다. 어떤 게 일정 시점이죠? 재무상태표. 나머지 3가지는 일정 기간이고 추석은 둘 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늘 했던,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은 여기로 기결되는 거예요. 결론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쭉 말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계정 과목들을 방금 책을 보면서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고 했던 이유가 그 계정 과목 어차피 재무상태표의 모든 게 계정 과목이니까. 여기에 기록되는 게 전부 다 계정 과목들 아닙니까?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든 현금흐름표든 여기에 다 기록되는 게 이게 전부 다 계정 과목이니까.
이제부터는 이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산은 먼저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뭘 기록한다고요?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 그럼 이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자산은 크게 둘로 나누더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다.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더라. 당좌하고 재고자산이다. 저 당좌자산을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금융자산. 자, 그래서 안에 있는 계정 과목들은 똑같아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구분하더라. 그 중에서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4개.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애는 뭐 3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4개. 이렇게. 그럼 저기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3개에서 총 15문제 나옵니다. 저것만 하더라도 나머지 얼렁뚱땅 찍더라도 50점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원가 관리액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100% 계산 문제입니다. 이론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론은 없습니다. 다 계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점수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관리액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관리액에는 어렵고 원가는 쉬워요. 그럼 8문제 중에서 관리가 2개 내지 3문제 정도 점해요. 최근에 와서 점점 문항수가 좀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러면 원가 해결을 5문제로 본다면 훨씬 쉬워요. 여기에 투자하는 열정의 10%만 투자하면 5개 다 건집니다. 대부분은 이쪽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쉬워요. 정말 쉬워요. 관리액에는 어렵지만 원가액에는 쉽기 때문에 원가액에는 한번 딱 접하면 그걸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대신에 재무액에는 아닙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당좌자산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현금이겠죠. 현금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막 했던 미수금, 선수금 막 그런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 또 비유동자산 이렇게. 자, 지금까지 오는 과정까지는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식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후에 뵙겠습니다.